고단한 일상을 잊고 싶을 때,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호주머니 가벼운 우리네 서민들은 소주잔을 부딪혔다. 월급 받으면 한 잔, 생일이면 한 잔, 아버지 돌아가신 제사상에도 한 잔, 산소를 찾아갔을 때도 한 잔 올릴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굉장히 친국민적인. 소주업계 1위, 진로의 빨간 뚜껑과 두꺼비는 오랜 세월 희로의 락을 함께 해온 친구 같은 존재였다. 진로의 상징 그러면 이제 그 두꺼비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그 초록이 유난히 짙었던 그런 그 자그마한 병에 그 진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 정말 두꺼비가 딱 그려 있었어요. 그 두꺼비라는 생물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복을 가져다 준다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소주의 변신이 시작됐다. 소주는 어디 물인지 따져야지. 우리가 더 부드러워지자. 주류 업체들이 잇따라 과일 소주 시장에 독한 술 이미지가 강했던 소주의 도수를 낮추고 여자 스타들이 합류한 마케팅이 강화됐다. 술을 내놓자. 이효리 흔들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각인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건 광고 효과도 꽤 봤을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소주를 먹기 전에 흔들었잖아요. 그런 게 마케팅 포인트 같아요. 입맛과 취향은 변했지만 한국적 서민 정서인 소주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았다. 소주 한잔 합시다. 대한민국 소주 역사 진로, 두꺼비 소주를 남기다. 한국의 소주 시대를 이끌어온 진로. 그 시작은 1924년 평안남도 용강군 진지동에 진자를 따서 설립한 진천 양조상회. 소주를 증류할 때 술방울이 이슬처럼 맺힌다 해서 이슬 로자가 합쳐져 진로라는 브랜드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을까? 고려 중기까지는 소주라고 하는 술은 없었어요. 다 발효주였었어요. 곡주를 이용한 청주라든지 탁주라든지 나머지는 과식주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천연으로 발효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해놓고 증류를 해서, 그러니까 소주라는 단어 자체가 세 번을 고아서 증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도수가 올라가요. 굉장히 세지는 겁니다. 증류를 하게 되면. 소주보다 막걸리가 친숙했던 한국인. 한 대접 들이키면 취기가 돌고 포만감까지 덤으로 얻었던 막걸리. 되나 말로 팔던 막걸리의 인기는 소주가 나오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다. 이 막걸리는 장기 보관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운반도 부피가 커서 불편합니다. 근데 소주는 아주 보관도 1년, 2년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반도 매우 용이하잖아요. 해방 이후 남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소주가 보편화됐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주가 된 겁니다. 진로의 상징인 두꺼비는 소주의 동의어처럼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시작은 두꺼비가 아닌 원숭이였다. 평안도 지방에서 복을 상징하는 동물인 원숭이에서 월남 이후 장수의 상징인 두꺼비로 바뀐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분이 좋아요. 그 중국이나 이북에서는 이게 이제 복을 주는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아하는데 이남에서는 그걸 원숭이로 보고 그 재수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제에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장항엽 씨가 동물 사전을 일일이 들춰보고 찾아낸 게 두꺼비인데 1960년대 두꺼비 진로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데 소주 시장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제도가 발표된다. 쌀 생산량이 부족했던 시절
소주 제조에 쌀 사용이 금지되는 순곡주 금지령이 시행된 것이다. 이때부터 소주는 누룩을 쌀이나 조와 섞어 제조하는 전통 방식의 증류 소주에서 제조 방식을 바꿔야 했다. 쌀이 아닌 다른 재료가 필요했다. 고구마를 주 원료로 한 주정에 물을 섞은 희석식 소주가 나오면서 소주의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린다. 증류식 소주, 즉 곡물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드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를 해요. 곡물관리법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앞으로 곡물은 밥이나 해 먹어야 되지 어디 술 담아 먹고 하는 데는 도저히 못 쓴다라고 하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쭉 끌고 내려왔던 발효와 증류주라고 하는 것들이 일시에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희석식 소주예요. 소주의 대중화로 진로의 판매율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당시 1인자는 따로 있었다. 1960년대까지 국내 소주 시장은 전남을 기반으로 한 사막 소주의 동무대였다. 1945년 발표된 대중가요 목포의 눈물에 나오는 사막도가 바로 사막 브랜드의 기원. 사막 소주는 호남을 기반으로 소주 시장을 장악해 왔는데 진로에게는 실로 버거운 상대였다. 가수 남진 씨 이모부인 김상두 씨한테 넘어가면서 상호가 사막 양조로 바뀝니다. 근데 이 사막 소주는 우리나라 최초의 희석식 이 소주 회사인데 맛이 달달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거든요. 그러다 이제 1957년에 서울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진로의 경쟁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막 소주와 진로 소주는 당시 애주가들의 입맛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진로는 금두꺼비 찾기라는 당시 파격적인 고객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두꺼비가 그려진 진로의 병뚜껑을 가져오면 금두꺼비나 재봉틀을 나눠주면서 큰 인기몰이를 한다. 거기에 당시 경쟁사였던 사막이 탈세 사건에 연루돼 폐업하게 되면서 진로는 독주 체제를 굳히며 소주시장 1위로 올라선다. 사막 소주에 메칠 알코올을 탔다라는 이제 투서가 들어가서 실제 조사해 보니까 이게 메칠 알코올로 소주를 이제 빚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사부가 발칵 뒤집어진 데다가 이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납세 필증 위조 관련해 가지고 탈세가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71년에 급격히 이제 된설이 맞아서 사라집니다. 소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유통 질서를 혼란시킬 정도로 소주 업체들이 난립했다. 각 지방에 특색 있는 지역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지방 소주업체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1976년 자도주 의무 구입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시도별로 한 개의 업체만 소주 생산. 자도주 보호법 시행 이후 254개에 달하던 소주 제조업체는 11개로 축소되고 지역 소주는 나름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 지역별 그 구역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 무슨 진로가 뭐 전라도나 경상도는 못 가고 그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그쪽 라벨의 별도 소주들을 마시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무슨 그 상거래상의 신사협정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지방 가서 이렇게 술 먹어보면 낯설어요. 진로를 먹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여기 진로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엔 진로 안 팝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수도권에선 독보적이었던 진로. 대표적인 지역 소주로는 강원도의 경월소주와 경북 금복주, 울산 무학소주, 부산 선소주, 그리고 광주 보혜소주가 이름을 날렸다. 1993년 두산에 인수된 경월소주가 그린이란 이름으로 대관령을 넘어 서울로 진격한다.
그린 소주는 단숨에 수도권 점유율 30% 선에 올라서면서 진로를 위협. 유명 지방 소주 업체인 금복주와 대선주조, 무학주조 등 3개사가 두산을 견제하며 나서기도 했다. 그 당시 수도 경기권에서 자도주가 시작된 후에도 뭐 진로의 시장 장악은 대단했습니다만은 한 49% 정도가 진로가 장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 전체적인 시장 자도주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49% 정도 점유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서울 경기권만 차지하는 게 한 70% 넘었었어요. 그래서 진로의 그 영업력,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 되고. 지역 소주를 키운다는 명목으로 불평등 경쟁을 한다는 반발이 쏟아지자 199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린다. 이로써 전국구 소주 전쟁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아무래도 수도권이 이제 시장이 넓다 보니까 진로의 독점력이 굉장히 커지고 소주 업체 간에도 빈부의 격차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중소업자들이 이거를 이제 헌법 소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자도 의무 규정은 위헌이다. 위기감을 느낀 진로는 지방 진출에 나서고 부산을 첫 목표로 한다. 당시 부산의 대선 주조의 시원 점유율은 90%로 부산에선 시원 소주라는 공식이 있던 때였다. 지역민들이 자기 고장의 술을 애용해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 유독 애향심이 강해 자도주 살리기 운동을 벌일 정도였던 부산. 천만 관객 영화 해운대에 시원이 등장하면서 영화의 배경인 부산을 표현하기도 했다. 고향이 부산이고 뭐 학교 다닐 때도 부산서 학교에서 다니고 술도 부산에서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는 당연히 대선 소주를 먹었어요. 딴 소주를 만약에 테이블에 옆에 있는데 딴 소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쓱 이러고 다 쳐다보니까 저 사람 뭐지? 다른 지방에서 왔거나 뭐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부산 사람이면 당연히 그 소주를 먹어야 돼요. 맛을 떠나서 그냥 그걸 당연히 먹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선 진로와 두산의 패권 싸움이 점점 치열해져만 갔다. 두산 주류에서 출시한 처음처럼 톱스타 이효리를 내세워 소주업계 최초 최단기간 100만 상자 판매 기록을 세운다. 이때부터 시작된 처음처럼과 참이슬의 대결. 치열한 제품 경쟁은 결국 허위사실 유포, 비방으로 물들어갔고 그 뒤로도 한동안 진흙탕 싸움은 계속되었다. 이런 소주 시장 같은 경우는 광고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사에서 서로 이제 비방 광고를 많이 했는데 최초로 비방 광고를 한 거는 참이슬 측입니다. 처음처럼이 이게 50%가 일본의 어떤 자본을 받아서 왔다. 결국은 이걸 사 먹으면 일본에 외화가 유출되는 그런 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처럼 입장에서는 참이슬 측에 뭐 허위사실 유포 고소도 하고 뭐 공정위에 시정명령 신청도 하고. 소주 시장의 강자. 하지만 1등은 항상 불안하기 마련. 1980년대 중반부터 저알코올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로는 새로운 사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91년 비열 처리 맥주로 정평이 난 미국의 쿠어스사와 합작. 소주만 고집하던 진로는 1994년 카스 맥주를 출시한다. 우리나라 이제 맥주 산업을 보면 오비하고 크라운이 이제 이렇게 그 복점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스 맥주는 전혀 수지 타산을 못 맞출 때예요. 돈만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진로의 운명을 가르는 태풍은 엉뚱한 데서 휘몰아친다. 1996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건네준 대기업 총수.
배우그룹 김우중, 동아그룹 최원석, 한보그룹 정태수, 그리고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서 어제 화의 신청을 낸 진로그룹 6개 회사 가운데 3회사가 오늘 결국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과 금리는 올랐습니다. 갑작스런 부도. 1988년 창업주 2세였던 장진호 회장이 취임한 이후 탈주류 선언, 무리한 사업 다각화를 벌인 결과였다. 갑자기 그 시외버스 터미널을 사업을 진출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케이블 TV가 당시에 했습니다. 그쪽에도 진출을 했었고, 진로전자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갑자기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만들겠다고 또 진출을 했었고, 그다음에 금융회사를 만들었어요. 대부업체라든가 이제 종합금융회사라든가. 진로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뒤바꾼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다. 바로 골드만삭스와의 악연. 어느 날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문 컨설턴트가 장진호 회장을 방문한다. 부도를 막아주겠다는 골드만삭스의 호의에 의아해했지만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진로와 골드만삭스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이였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역사를 반추해 보면은 진로한테 골드만삭스가 1990년에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의도적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에 1990년대에는 88 올림픽 끝나고 대한민국의 산업이 굉장히 융성화, 굉장히 잘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치도 있고 성장성이 빠른데, 여기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금융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전략상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촌스럽게 그지없단 말이죠. 결국 자문을 빌미로 진로그룹의 기밀을 공유하게 된 골드만삭스. 곧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는데, 바로 진로가 흑자 도산 상태라는 것. 알짜 기업임을 눈치챈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한다. 진로가 너무 순진한 겁니다. 장진호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경영진인데 왜 순진했냐 그러면은 세계적인 골드만삭스가 자문해 주니까 우리는 곧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다 준 겁니다. 골드만삭스한테. 골드만삭스한테 일일이 회계부터 시작해서 정보를 다 주니까 그 골드만삭스가 앉아서 아주 알찬 정보들을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쪽으로 해서 암암리에 아주 채권들을 값싸게 다 사들이게 되죠. 골드만삭스의 도움으로 부도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허황된 꿈에 젖었던 진로. 진로를 매각하겠다는 골드만삭스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 알고 보니 부실 채권을 슬금슬금 사들였던 골드만삭스가 진로의 최대 채권자가 됐고, 2003년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매각을 주도했던 게 드러났다.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 외국계 자본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승리였다. 아주 암암리에 진로 채권을 매입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매입 가격은 액면가의 10% 내지 15% 정도로 헐값에 인수를 하죠. 그래서 얼마만큼을 사들이냐 하면 총 3,400억 원어치의 채권을 삽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최대 채권 기업이 돼버려요. 전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장진호 회장의 뒤늦은 후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난 장진호의 비자금 횡령. 소주업계 1위였던 진로그룹 창업주 고 장하격 회장의 차남으로 형등과 경영권 분쟁을 거친 뒤 37살이던 1988년 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장진호는 진로가 공중분해된 뒤 분식 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돌연 해외로 도피했다.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진로그룹의 창업 2세 장진호 회장. 무너진 그룹의 재건을 꿈꿨지만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 비운의 주인공처럼 저렇게 이제 중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도 재벌들이 반면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은 기업들이 대부분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너 경영이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또는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그런 경영을 하지 않습니다. 진로의 새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세상이 주목한 가운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수전이 펼쳐진다. 한국 사람들 서민의 술 하면 역시 소주지요. 그런데 이 소주업계 대명사 진로가 올 최대 매물로 나와서 서로 인수를 노리고 있는데 외국 자본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어 걱정입니다. 한국 소주 진로를 둘러싼 쟁탈전. 아사히, 산토리, 기린 등 일본의 대형 주류 업체들도 입찰에 뛰어들었다. 이 진로 소주가 부도나면서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자본 세력들은 최대 황금어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과는 달리 매출 규모는 비교적 한 1, 2조에 불과하다 손 치더라도 그 이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래서 굉장히 많이 노크를 하고 군침을 흘렸죠. 대부분의 언론은 롯데, CJ, 두산 3파전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입찰업체 중 외형이 가장 작은 하이트가 진로의 새 주인이 됐다. 하이트 맥주의 어떤 힘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진로를 품에 안을 수 있게 했을까? 그리고 또 두산그룹이 경월을 인수해가지고 소주시장에 진출을 하고 롯데도 진출하고 이랬던 이유처럼 하이트도 언젠가는 소주에 진출하고 싶어서 사실은 지방에 있는 소주 업체들과 타진이 많았죠. 그러나 다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진로가 매물로 나왔으니 하이트로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거죠. 1980년대까지 오비 맥주는 맥주업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조선 맥주였던 하이트의 크라운 맥주는 항상 오비 맥주와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렸다. 시간이 흘러 진로 인수전에서 또다시 맞붙은 두산과 하이트 맥주. 결국 오랜 라이벌을 꼭 꺾어야 말겠다는 두 기업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던 것이다. 하이트로서는 진로 인수가 그룹의 도약을 당기는 결정적 선택이었죠. 결정적. 박문덕 회장인데 96년도죠. 96년도에 지금도 기억나는 이제 하이트 맥주. 그 전에 크라운이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크라운이었는데 박문덕 회장이 경영에 들어오면서 이 크라운 맥주가 왜 늘 2등을 하느냐, 오비 맥주에 밀려서 여기에 대해서 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었습니다. 2005년 진로와 하이트 맥주가 합병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노리는 하이트 진로. 그 결과 진로 소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술, 세계 증류주 시장에서 10년 연속 판매 1위라는 신기록을 세운다. 진로그룹은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 셈이다. 소주 한잔 합시다. 소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류 업체가 우리나라 재계 랭킹 30위에 든 것은 아마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그 경우였어요. 창업 2세가 맞은 위기. 그 당시 90년대를 접어드는 것부터 2세 경영 체제이긴 합니다만 2세 경영 체제들이 일부 사회에 지탄을 받는 행동들을 많이 했죠. 겸손하지 못하고 무작정 사회 다각화를 시작하고 소위 배고프던 시절을 모르고 결국 부도를 맞은 진로. 소주로 큰 기업인 만큼 그 기업이 부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같이 했던 진로 소주였는데. 진로 그룹은 해체됐지만 브랜드의 명성과 가치는 살아남았다. 대학을 갔고 또 군대를 갔고 사회초년병에 첫 입사를 해서 먹었던 그 빨간 병의 기억은, 그 빨간 뚜껑의 기억은 웬만해선 잔상이 사라지지 않아요. 두꺼비 진로,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